사람을 위한 경제,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남자들이 화장을 하고 패션 옷을 입는 까닭은? 세수나 샤워를 한 뒤 스킨이나 로션이면 만족했던 남성들이 화장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화장품 시장이 에센스, 비비크림까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성 화장품 매출은 올해 약 1조 원으로 수직 상승했고 전체 화장품 시장의 15%까지 점유율이 뛰어올랐죠. 왜 이렇게 꾸미는 남자 열풍이 거세지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유행과 개성을 추구하는 남성이 늘면서 나만의 스타일로 차려입자라는 생각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치장에 관심이 많은 남성이 늘자 화장품이나 패션용품 관련 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남자 바지통이 좁아지고 길이가 짧아지면서 패션 양말 매출은 해마다 3배 넘게 커지며 가파른 데 반해 여성 옷 매출은 3%가 줄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상황이 연령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외모 관리에 쏟는 관심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돼 20대는 물론 중장년층도 패션용품이나 화장품 구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모가 경쟁력이란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데다 개성 있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생각이 확산됐기 때문이죠. 시장 자체를 즐기는 노무족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노무족이란 무엇일까요? 노모어 엉클을 줄인 말로 아저씨 티를 벗기 위해 외모를 가꾸는데 아낌없이 투자하는 40대에서 50대 남성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41세로 생각했던 중년의 기점이 53세로 늦춰졌다는 각종 리서치 결과를 고려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아저씨 스타일 가장의 모습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엿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아버님으로 불리는 중년들의 새로운 모습, 기대해도 괜찮겠죠? 네. 외모가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건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라도 이미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의 경우 더욱 그랬다면 이젠 남성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말끔한 우리 아버지들의 연모습 응원을 해야 될까요? 위로를 해야 될까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 역시 메시지 창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3부 시작하죠. 생생경제. 네, 이 한국의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인물로 이 봉제 노동자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가 1970년이었죠. 그해 11월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라면서 외치며 분신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태일 열사인데요. 그의 죽음은 한국 노동운동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 전태일 열사의 43주기라고 합니다.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실태, 노동자의 삶은 많이 좋아졌을까요? 노동자 개개인이 평가해야 할 몫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짚어봐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내일이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 43주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최근에 삼성전자 직원의 자살도 그렇고요. 좀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보도가 돼서 참 여러 가지로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들, 숙제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매년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노동자분들이 세상에 뭔가를 고발하는 그런 유서를 남기고 열사의 대열로 이제 같이 동참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어떤 글에서는 열사의 나라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전태일 열사가 당시에
그 노동자들이 법으로는 노동권이라든가 근로 기준 같은 것들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전혀 그 산업 현장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을 이제 본인의 몸을 사르면서 사회에 고발하는 그런 어떤 분신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예. 우리 노동운동이라든가 또 사회에 큰 변화를 낳게 됐는데요. 네. 근데 그런 현실에서였던 유지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좀 실현되지 못하고 예. 현재까지 30여 년, 4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좀 안타깝고 뭔가 예. 좀 노동자들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달 말에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인 최종범 씨가 예. 나는 배가 고팠다라고 유서를 남기고 이제 자살을 했는데요. 30대 초반의 젊은 어떤 노동자의 극단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죽했으면은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라는 예. 점으로 우선 받아들이게 돼요. 뭔가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 어떤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 제도적으로 예. 내지는 제도적으로는 법이 있어서 그들의 어떤 권익을 대변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한편으로 있는 거고 예. 또 고용노동부라해서 정부 부처가 있으면서 그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나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이어서는 또 그들이 집단적인 하나의 결사체로 노동조합을 꾸려서 자기들의 이익을 어떤 개선하거나 혹은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로 우리 사회에 어떤 장치들은 존재하는데 예. 문제는 그런 장치들이 어떤 비정규직이라든가 영세사업장 내지는 최근에 그 삼성 서비스의 경우처럼 예. 제대로 그들의 어떤 힘으로 작용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현실을 이제 부딪히면서 절박하게 자기의 어떤 그 목소리를 남기기 위해서 이런 자살이라는 예. 그런 선택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노동자들의 삶, 처우, 인권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고 또 향상시킬 만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이 이 현장의 어떤 개별적인 문제들, 직접적인 문제들까지 다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한 1970년대 당시의 어떤 노동 문제 이슈와 또 지금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70년대를 한다면 그 당시 유신체제로 해서 노동기본권이 이 헌법에 명시가 돼 있지만은 예. 경제 개발이 최우선시되면서 노동권이 또 계엄이라든가 아니면 말씀드린 유신 헌법에 의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유린당하고 예. 그러면서 사실 대기업, 중소기업에 이제 구분 없이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가 전체적으로 억압받는 상황이 되는 가운데 예. 앞서 이제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에서 자기가 실제 일하고 같이 겪었던 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겠다 해가지고 이제 분신으로서 어떤 의사를 표현했던 것이라 한다면은 예. 아무래도 그 이후에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경제적인 수준도 많이 이제 발전이 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노동자들의 권리가 억압된다라기보다는 예.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비정규직이라든가 예.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리고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하면서는 노동자들 간에 이를테면 이제 좀 잘 혜택받는 노동자들이 한편에 있는 반면에 예. 지금은 비정규직이라든가 영세사업장 같이 어떤 전혀 그런 보호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 노동자들이 한편으로 존재하고 그들 중심으로 노동 문제가 크게 문제되는 예. 그러면서 이런 양극화가 10년대하고 현재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대비되어지는 그 예. 차이를 보이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정치적 민주화는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비교해서 그 노동의 민주화는 여전히 후진적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노동 관련된 문제 그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거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까? 사실 이제 복잡한 어떤 요인들이 작용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70년대나 현재나, 이런 노동자들의 어떤 자살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라든가 생산을 책임지는 예. 그런
사람으로서 제대로 이제 존중받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경제 내지는 기업의 어떤 수익에 의해서 뭔가 수단시되고 동원되고 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치부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정당하게 우리가 법으로 다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든가 여러 권익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예. 이런 노동자들의 어떤 불만이나 어떤 저항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 되는 거고요. 예. 이어서는 그 노동 문제 아까 이제 노동자들이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제도적인 장치로서 예.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노동조합이 현재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고 그런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어떤 이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좀 잘 못하다 보니까 예.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노동자들의 문제가 풀린다 한다면 5가지 선택될 이유가 없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극한적인 이런 선택으로까지 예. 나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은 그 비정규직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많이 쟁점이 되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 그 노동계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노동계 내에서의 어떤 양극화 이런 것도 좀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고 또 잘 지적하신 것처럼 예. 노동조합이라 한다면 노동자들의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또 대기업에 종사하든 아니면 중소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든 구분 없이 모든 노동자들을 이제 고르게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 운동이 돼야 되는데 예. 현재 우리나라 조직률이 10%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얘기는 노동조합으로서 이제 조직되고 또 노동조합에 의해서 보호받는 사람들이 예. 대기업 정규직 위주로 아하. 구성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면서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이제 아예 벗어나 있는 예.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노동조합도 지금 굉장히 좀 실리주의, 이기주의라 해가지고 고립이 되고 예. 또 노동조합이 정작 필요한 그런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한테는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예. 우리 사회 노동운동의 위기이자 노동의 위기라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게 1980년대 한때는 한 20%까지 육박했던 적도 있다고 하던데, 예. 이렇게 다시 내려앉은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89년도에 87년 민주화 이후에 예. 노동자 대투쟁이라 해서 그 당시 이제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서 억눌러졌던 그런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여러 가지 조직률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집단 행동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 2000년 하반기 88년도에 그 이후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이제 19.8%, 20% 가까이까지 그렇게 증가하다가 90년도 초반을 지나면서는 꾸준하게 내려오다가 이제 97년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더 좀 그 하락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예. 현재 10% 내외로까지 떨어졌다고 이제 우선은 그 전반적인 추세를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우선은 우리 사회가 이제 급속하게 서비스 사회,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아무래도 좀 강력하기는 제조업이 좀 강력한데 예. 제조업 비중이 좀 많이 늘고 그리고 해외로 많이 떠나가고 예. 대신에 이제 서비스 분야가 크게 양쪽으로 확대되면서 서비스 분야의 분들은 노동조합 개별적인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노동조합 조직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그런 노동력의 어떤 구조 변화라는 것이 노동조합의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이 됐고요. 예.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세계적으로 좀 노동조합에 대해서 좀 강한 억압의식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예. 노동조합이 뭔가 좀 파트너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이 계속 좀 탄압받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예. 노동조합 스스로도 뭔가 좀 국민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노동자들한테 충분히 좀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잘 꾸렸으면 계속 노동자들이 조합으로 유입이 될 텐데 예. 그런 역할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이 계속 위축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겪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노조 조직률이 낮다라는 점, 또 그리고 노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측면도 있다. 이런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 물론 이제 그 경영인 입장에서 노조의 적극적인 활동이 그렇게 이제 반갑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우리 교수님께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노조의 활동 가운데
앞서서 노조 활동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인식도 안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게 구체적으로 그럴까요? 그러면요. 가장 큰 거는 노동조합이 예. 우리가 여러 이론적으로 논의할 때 이제 사업장 수준에서든 아니면 그 사회에서의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불만이나 문제들을 예. 하나 이제 민주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능을 하는가가 예. 이제 중요할 텐데요. 그러지 못하고 이를테면 자기 조직원 그 얘기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때는 아하. 이제 오히려 민주적인 하나의 어떤 역할이기보다는 자기 실리를 극대화시키는 독점기구 같은 성격으로 변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예. 그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사실 97년 이전까지는 사회개혁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선도적인 역할을 잘 해온 걸로 평가가 되는 반면에 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는 오히려 조직 내부자 조합원들을 위해서 고용 안정이라든가 실리 위주로 활동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배제된 노동자들한테는 사실 이제 노동조합의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예. 의의라는 것들이 충분히 공감되지 못하고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너무 노동조합이 아하. 자기 밥그릇 챙기는 운동으로 예. 그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배제된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같은 노동자이고 그 고용된 사람에도 불구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긴 것 이런 것들도 분명한 현실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노사 간의 문제가 그 사회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한진중공업 철탑 농성이라든가 쌍용차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예. 그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사 간의 문제를 그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는 것이 오히려 이게 정치화돼서 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건 그 노사 간의 어떤 첨예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 제도 안에서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저도 노사 자치주의라 해서 노사 간의 어떤 갈등이나 혹은 쟁점이 생겼을 때 본인들이 노동조합이든 아니면 사용자든 그들 스스로가 잘 해결하고 문제가 잘 못 풀릴 경우에는 그로 인한 어떤 분쟁의 비용을 스스로 이제 경험하면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학습되어지는 그런 방향의 노사관계 틀이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문제는 우리 사회에 노동조합하고 사용자와의 어떤 힘 기울기가 네. 노동조합이 뭔가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방금 말씀드린 노사 자치주의 자율적인 어떤 해결을 풀어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는데 예. 근로자 내지는 노동조합 측이 우리 사회에서는 지나치게 좀 어떻게 보면 힘을 잃고 예. 그 사용자의 힘이 너무 이제 강대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를테면 노동자들이 많은 것들을 이를테면 그 사용자들한테 뭐 탄압받거나 혹은 그 여러 가지로 밀리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예. 그런 어떤 권력 관계를 좀 더 대등하게 네네. 맞춰가려는 그런 이제 제3 어떤 외부의 예. 개입이라는 형태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적인 현실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노사 자치주의가 이론적으로 맞지만은 한국적인 현실에서 노사의 어떤 힘 기울기가 예. 좀 노동 쪽으로는 너무 좀 열세의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예. 점에서 일정하게 좀 대등하게 맞춰 나갈 수 있기 위한 그런 뭔가 사회적인 목소리라든가 개입이라는 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기울여진 그 권력관계, 불균형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는 어떤 제도적인 사회적인 공감대는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트럭엔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네, 생생경제 3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뒤에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보는 눈, 생생경제. 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 YTN 생생경제 4부입니다. 4부에서는 이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전해드리는 시간, 또 그 이후에 노무 상담, 이렇게 두 가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생생경제 4부 광고 뒤에 출발하죠.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대입학?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시간입니다. 창업 준비하고 또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말씀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소상공인이 창업으로 10년 이상 살아남는 법, 장수 창업의 비결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상훈입니다. 예, 소상공인의 경우 창업을 했다가 문을 닫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네요. 2년 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예, 맞습니다. 작년 말에 발표한 그 KB금융지주연구소 데이터에 의하면 이 개인사업자 창폐업 특성 자료가 있었는데 여기에 네. 보면 개인사업자 절반 정도가 최소한 3년 내에 휴폐업한다. 그중에서 2년 내 폐업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예.
반면 또 5년만 지나면 비교적 좀 안정세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좀 특이한 것은 창업한 지 1년도 아닌 6개월도 안 된 폐업률도 거의 한 7.5% 수준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창업하자마자 6개월 안에 문 닫는 창업자도 늘고 있다는 거고 예. 좀 특이한 사항은 1년에서 2년 사이 폐업률이 18%로 좀 가장 많다. 즉 창업자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살아남기가 상당히 좀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반면 3년만 지나면 비교적 좀 안정세로 접어드는 추세다. 그래서 전국의 어떤 그 자영업자의 지금 평균 생존율이 한 3.4년, 그러니까 4년이 채 되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단 3년이 좀 고비군요. 예. 이렇게 문을 열었다가 또 빨리 닫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창업 시장에 이렇게 문을 닫는 창업자들을 만나보면요. 예. 저마다 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즉 폐업의 원인은 정말 뭐 아주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실패 원인 중에 하나로 창업 준비 기간이 부족한 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개인 사업자 10명이 신규 창업한다 그러면 최소한 10명 중에 2-3명 정도는 1년 이상을 창업 준비를 하는 반면 네. 전체 10명 중에서 6명 이상은 최소한 6개월 이하, 다시 말해서 한 2-3달 준비하고 창업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예. 급하게 창업하고 빨리 망하는 이런 악순환이 좀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준비 지적하고 부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군요. 그렇죠. 예. 그 외에 사실은 그 창업의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소상공인들이 단명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국내 이런 특히 내수 시장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5천만 소비자 대상 너무나 가게가 많은 거죠, 사실은. 공급 과잉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를테면 지금 우리나라 5천만 소비자인데 음식점 예만 들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음식점이 중기청 데이터로 한 70만 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일본과 비교한다면 일본이 1억 2,700만 인구 대비 음식점 수는 한 74만 개 정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70만 음식점 사장님들은 일본의 74만 음식점 사장님들보다 경쟁이 배 이상은 치열하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경쟁에서 밀린 이런 사업자들이 단명으로 이어지는 이런 측면도 상당히 있었고요. 또 하나 원인 중에 하나는 좀 단기간 내에 상당히 그 특정 아이템, 특정 브랜드가 예. 시장에 많이 생기는 이런 현상을 초래한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아직도 시장에서는 이런 단기간에 가맹점 확장에만 열을 올리는 예. 기획형 프랜차이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많이 생기면 또 오죽순으로 그쪽에 뛰어들었다가 예. 어떤 그 시장에서 희생양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 외에 사실은 우리나라 창업시장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런 부동산 임차 비용이 너무 비싸서 즉 예. 월세 내기에 너무 부담됩니다. 뭐 이런 경우 요즘 신도시 1층에 10평 가게 정도 보면요. 1층에 월 임대료가 뭐 최근에 서울의 광교 신도시 이런 데 보면 예. 1층에 10평 가게 월 임대료가 400만 원, 500만 원 이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0평 가게에서 매출을 올려서 월 임대료 그렇게 비싼 임대료 내기가 버겁고 그러다 보니까 예. 실패로 연결된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예. 준비 기간이 짧고 예. 경쟁이 치열하고 예. 또 업계의 현실이 공급 시장 과잉이고 그렇죠. 또 이제 유지비도 많이 들고 이런 예. 원인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가끔가다 뭐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갔을 때 예. 뭐 30년 전통, 뭐 40년 전통 이런 곳들도 있잖아요. 그야말로 예. 장수하는 곳인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특히나 이제 그 상권에 나가보면 예. 지금 5년, 10년, 20년,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대를 물리는 가게들도 있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창업자 입장에서 저는 이런 가게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이런 좀 오래된 가게, 즉 사업의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가게들이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사업성이 검증됐다 이렇게 봐도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가게가 오래된 가게고 그다음에 꾸준한 사업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게인지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국세청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
자격증상에 5년 이상 업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창업자 데이터를 예. 좀 사실은 5년 지났다, 10년 지났다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네. 창업자들도 야 오래된 가게의 비법을 배워서 나도 오래 살아남아야 되겠다. 네네. 좀 이런 풍토가 조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최근에 저쪽 경기도 성남상권에 갔더니 38년 동안 일식집을 운영하는 올해 68세 노부부를 뵌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38년 동안 한 가게, 한 상권에서 사실 한 가지 일로 업을 유지하고 그 가게 운영을 통해서 자녀들도 키우고 이제는 뭐 아이들도 다 결혼시키고 예. 사실은 딸만 둘이라서 지금 대를 잇기는 힘들 것 같고 예. 아마 이제 어느 정도 힘 닿는 데까지 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오래된 가게들의 장수 비결 그다음에 예. 오래된 가게가 어떻게 보면 좀 그 인정받을 수 있고 오래된 가게가 하나의 명장 가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 준다면 예. 이건 하나의 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어떤 장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창업자들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오래된 기업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창업을 한다면 이제 실패율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예. 그렇게 이제 선택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첫째는 오래된 가게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5년 이상만 업을 유지한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쉽게 먹고는 사는 가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년 이상, 하물며 10년 이상 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가게들에게 창업자가 가서 저에게 좀 이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 물론 일정 정도 비용과 기회 비용 내지는 뭐 일정 정도 의미를 드린다면 그건 충분히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고 이게 어떤 노하우가 대물림되는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대부분의 이런 오래된 창업자들은 뭐 괜히 뭐하게 우리 가족도 아닌데 남들한테 가르쳐줘서 예. 이게 뭐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괜히 가르쳐줬다가 실패하면 그게 화살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꺼려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래된 가게를 찾기보다는 창업자들은 이런 창업 박람회나 이런 데를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신규 브랜드 뭐가 있는가 이런 것만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이 오래된 가게에서 노하우를 전수받는다는 이런 도제 방식 창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사실은 그 10년 동안 업을 유지한 가게 라고 한다면 예. 사실은 그 지역에 저는 10년 아니면 20년 어떤 데는 아까 그분처럼 38년 동안 하나의 가게로 업을 유지했나 그러면 저는 그 가게는 그 상권에 정말 문화재로 지정을 해도 될 정도로 예. 충분히 의미 있는 가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창업자들은 그게 의미 있는 가게인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만나기도 힘들고요. 이런 곳들을 이른바 도제식 창업처럼 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데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도제제도 그러면 사실 중세 유럽 수공업자 기술자들을 사실은 그 선수 기술자한테 가서 정말 무릎 꿇고 제대로 기술을 배우는 게 배우는 제자를 도제라고 그러는 거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이 도제식 창업은 일본 창업 시장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지 오래입니다. 예. 심지어는 일본에는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이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네네. 라면 가게 하나도 대를 잇는 가게들이 정말 많죠. 예. 사실은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도제식 창업은 아직까지 일반화되고 있지는 않고 예. 일부 이제 전수 창업이라는 타이틀로 일정 정도 전수 비용을 들이고 이렇게 예. 그 노하우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게 아주 대중화되어 있는 창업법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도제식 창업으로 배우려고 해도 어느 가게에서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오래된 도제식 창업을 통해서 그 노하우를 배워서 창업을 했다 손치더라도 예. 해당 상권에서는 10년 20년 검증이 됐지만 다른 상권으로 옮겼을 때 이 수요층도 다르고 경쟁 구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
다른 지역에서 그 가게가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소한 부재식 창업을 위해서는 그 지금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오래된 가게, 전문성 있는 가게도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창업자, 신규 창업자도 제대로 일정 정도 비용을 들이고 제대로 배우려는 자세, 최소한 3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을 제대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창업자와 오래된 가게,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가게를 직접 가운데서 가교 역할도 해주면서 예. 그다음에 새로운 상권에서 신규 창업자 위주로 브랜딩 작업을 하고 직접 오픈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 집단들이 충분히 좀 도움을 받아, 그 전문가 집단들이 세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네, YTN 생생경제 4부. 이 시간에는 노무 상담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 신청하실 분은요. 우물정 0945 샵 0945 50분의 유료 문자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정성의 방성환 노무사와 오늘은 함께 상담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먼저 저희들이 연차수당 계산과 관련돼서 질문 주신 분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221. 사실 연말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고민 가지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011년 11월 1일 입사해서 2013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퇴사를 하셨네요. 회사에서 계산한 연차는 17.5일이고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총 2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연차는 30일이고 따라서 나머지 12.5일에 대한 이 미연차 수당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오히려 제가 근로기준법보다 초과일수를 사용했다면서 미연차일 수도 없고 수당도 없다라고 하더군요. 이 회사 측 설명이 맞는 겁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요? 이 회사 측에서 지금 30일 2년이 근무됐으니까요. 예. 첫 해 15일, 두 번째 해 15일에서 총 30일이 발생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17.5일로 계산하시고 12.5일이 남은 게 맞는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이제 공휴일 등이나 실무에서는 그 공휴일을 쉬지 않고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거나 예. 아니면 이제 임금 속에 아예 예. 수당으로 선수당으로 포함을 해서 지급을 했다라고 사업주와 합의됐고 그런 내용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혹시 대체했거나 선수당으로 지급받는지 여부 등은 그 급여대장이나 근로계약서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좀 찾아봐야 네네. 되겠군요. 네. 근데 2년 차의 연차는 그 발생 즉시 퇴사를 한 거잖아요, 이 경우에. 예,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 발생 즉시 퇴사했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행정 해석이 발생 즉시 퇴사할 때 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그거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소멸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수당으로 자동 즉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그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퇴사할 때 이 부분은 또 그 퇴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참고해둘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은 그러면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육아 수당은 그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거든요. 예. 법상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퇴사한 그 발생한 날로부터 3년에 청구하시고 사업주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4일 이내에 청산해 주지 않으면 그 14일이 지난 다음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고요. 네네. 그거에 대한 지원 이자가 14일 이후에 연 20%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14일이 이 기준이라는 거 그 기준입니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파견직에 대한 질문해 주셨는데요. 0922님. 파견 근로는 A라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 이 B라는 회사에 고용된 이 전문 인력을 데려다가 일정 기간 파견 근로자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됩니까? 근로계약은 그렇다면 누구와 하는 건가요? 일부 회사에서 위장 도급을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파견, 흔히 말하는 우리들이 파견직. 네.
이 비정규직 이게 좀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 파견이란 이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해서 지휘 명령을 받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가 이렇게 분리되는 건데요. 우리 비정규직법에 의하면 한시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 부분을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네.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사용 종속과 고용과 사용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네네. 약간의 제한이 가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누구야 하느냐 네. 이런 질문인데요. 네, 근로계약은 그 사용하는 사용 사업주와 하는 게 아니라 예. 파견, 맨 처음에 파견하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 근무 장소만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 0922님은 이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네. 일부 회사에서 위장 도급을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렇죠. 예. 원래 도급은 그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수급인에게 어떤 일의 완성을 맡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 일의 완성을 위해서 수급인이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그 일의 완성을 하는 건데 네. 위장 도급은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이 이 근로자의 사업주이긴 하지만 예. 그 수급인을 형해화시키는 거죠. 노동법상 어떤 책임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 수급인은 형식적으로 두면서 실질적으로 도급인이 근로자의 사용자인데 형식적으로는 수급인을 사용자로 하는 이런 위장 도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저희들이 앞서 연차에 대해서 얘기를 네, 했잖아요. 우리 청취자분이 질문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네. 2585님. 병원에서 근무를 하신답니다. 그런데 연차가 1년에 3개, 2년에 4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데 3개요? 예. 네. 이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많이 것 틀리네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차는 예. 법정 유급휴가거든요. 예, 그래서 예. 발생 요건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8화를 출근하게 될 경우에는 15일이 발생합니다. 단 1년이 안 됐을 때는 예전에 월차 개념이 살아있어서 예. 매월 하루씩 발생하지만 1년을 8화 출근했으면 15일이 발생하고요. 그거는 예. 법적으로 당연히 그렇군요. 발생하는 겁니다. 예. 네. 이분이 뭐 표현을 뭐 3개, 4개 해주셨습니다만 그 차액 부분은 예. 법정 그 유급휴가가 차액이 있으면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고요. 네네. 사용권이 우선되고 안 되면 수당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762님 문자 주셨는데요. 택시 기사가 회사에 임금 채권을 가지는데 이 산합금 부족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까? 원래 근로기준법상 임금공제 단체협약상 이 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위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산합금을 그 부족한 금액을 임금에서 뭐 공제할 수 있느냐. 이게 흔히들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걸로도 그렇죠.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가혹한 행위죠. 예. 원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부분은 노동법에서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예. 직접 전액 통화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네. 전액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예. 전액 지급 원칙의 예외는 없습니다. 근데 네. 그 특별 예외가 사회보험료라든가 예. 근로소득세이고요. 여기처럼 임의적으로 이렇게 공제를 해서 그 지급을 하면 안 돼,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송 수입금이 그 산합금보다 낮다고 해서 그 차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어떤 단체 협약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고 임의적으로 공제를 하는 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2126님 질문인데요. 제가 연말까지만 회사를 다닐 생각이어서 최소 한 달 전에 이야기하고 후임자 뽑을 시간을 배려해서 11월 7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퇴사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네요. 회사에서는 11월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래요. 이건 당사자 간에 굉장히 이제 서로 합의 내용인데요. 사직의 의사표시를 이제 한 거죠. 근데 그렇죠. 그 사직의 조건을 붙였어요. 연말까지. 예. 이제 사업주로서는 2달 기간을 그대로 오케이 하면은 그때 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예. 여기서는 지금 변경을 가해서 승인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11월 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직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문제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직이 승인되지 않으면 예. 원칙적으로는 한 달 후에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번 임금 지급기 말고 다음 임금 지급 기일에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민법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변경을 가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 예. 그럼 31일까지 근무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30일까지 변경을 가해서 지금 그 청약을 했기 때문에요. 네네. 그대로 이제 근로자가 알았습니다 하면 11월 30일까지 예. 그 승인이 되는데 만약에 거부했을 경우에는 이제 해고의 논리로 갈 수밖에 없겠죠. 12월 예. 말까지. 근데 만약에 이제 관둔 상태에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네네. 근로자가 그대로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예. 그대로 승낙한 거로 보이고요. 예. 그래도 그것까지도 거부했는데 회사에서 결근처리나 사직처리를 하면 그건 부당 해고의 논리로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법인 정성의 방성환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가스비 잡는 박근영 백일섭입니다. 내가 회장 전문 배우라고 펑펑 쓸 것 같지? 나도 보통 사람이랑 똑같아. 가스비 많이 나오면 무지 열받거든. 열받지 말고 귀뚜라미로 잡아요. 1번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가스비 잡느라고 욕받대.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네, 11월 12일 생생경제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경주였습니다.